일단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중국 지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인플레 관련해서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나오니까 요 부분을 한번 보시라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미국채 입찰이 3년, 10년, 30년 주요한 이제 그 월물 이제 만기물들의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였고요. 그치만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 정도였었는데요. 일단 7일 월요일로 한번 가볼게요. 월요일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기예금만 거의 한 12조 정도가 1월 달에 증가를 했다. 저희가 사실 증시의 순환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좀 약세장이 도래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은행, 예금 이런 쪽으로 돈이 다시 가게 되고, 위험자산 쪽에서는 좀 유동성이 메마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별로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어쨌든 뭐 약간 피크의 느낌은 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236.2였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 요번에 월요일에 나온 숫자는 236.3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도 올라가는 것도 아닌, 뭐 물론 그 전에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좀 정체하다 또 올라갔다 정체하다 올라가서 정체기를 우리가 굉장히 안도감을 가지고 보내기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일단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인플레에 대해서 말이 많을 때. 그럴 때 살짝 정체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증시에는 약간 숨통을 한 두어 달 뒤에는 틔워줄 수 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딴 요소들이 많아서. 어쨌든 뭐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날은 춘절 연휴를 쉬고서 5일 연장으로 쉬고서 오랜만에 증시가 다시 열린 중국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시장들은 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화요일에 보시면은 이제 요 날부터 LG화학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화요일부터 해가지고서 2차전지 ETF들 위주로 해서 주로 종가에 LG화학은 매도, LG에너지솔루션은 매수가 들어오는 거래가 일어났었고요. 중국에서는 CATL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한가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중국이 화들짝 놀래서 국가대가 출동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하기는 했었어요. 자기네가 내셔널 팀이 증시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수많은 언론들에서 중국의 국가대가 출동한 것이 아니냐. 이게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 국가대가 한 번씩 나와서 매물을 싹 걷어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증시가 흔들리니까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중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까지 막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빨리 출동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날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우려가 좀 완화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날 유가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란이 핵 협상 관련해가지고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시면은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주 결정적인 목요일에 인플레이션 발표를 앞두고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연준에서 나오는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0.1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숫자는 0.7%로 그전에 비해 좀 올라가서 이 또한 좀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입차에도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1분기 GDP에 대한 노이즈도 조금 사라지면서 좀 거침없는 증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유가랑 금리가 잡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금 랠리가 오기 어렵고 계속해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날 사실 거의 뭐 2%에 육박할 정도로 금리가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채 입찰이라든지 GDP 포캐스팅 넘버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좀 빠진 거라든지 그런 걸 이슈를 해가지고서 증시는 1% 이상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일 수요일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랄까요? 근데 뭐 또 완전히 만세를 부릴 만한 소식은 아닌데, 절반 정도의 즐거움이라고 해두죠.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J ENM이 원래 제2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2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를 만들 것이다. 그런 걸 공시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물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거의 뭐, 주주들,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CJ ENM이 이걸 발표한 이후 주가가 계속 약했었는데, 이날은 우리 물적 분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기억에 9%인가 10%가 올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개인들의 승리이다, 이렇게 좀 꼭지가 잡혔었었죠, 몇몇 언론에서. 그렇지만은 뭐 완전히 이제 분할이나 뭐 그런 사업 재편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사실 아직은 완전히 안도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서는 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서 각종 주주 제안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요하게 지금 나온 것이 금호석유 화학입니다, 이날. 그 금호석유 화학은 박철환 전 상무하고 그 다음에 박창구 회장 간에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뭐 이제 좀 과장되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 경영권 분쟁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 주총에서도 한 차례 싸웠었고, 요번에도 이제 역시나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회이사 추천 2인 하는 거하고 배당을 좀 늘려라 제안하는 거, 요 부분들인데요. 얼핏 보시면은 지분 차이가 한 4, 5%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참 박빙의 승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야, 요게 좀 쉽지 않은 주주 제한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제 주요 안건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배당 확대안, 감사의 선임, 사회이사 선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은 위임장을 포함해서 총 주주 중에서 무려 80%가 작년도에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죠. 금호석유 화학에 대해 가지고서. 그래서 작년의 결과가 사실은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어땠냐면은 배당 확대안이 65대 35로 상당히 좀 큰 표 차이로 박창구 쪽의 승리로 끝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선임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더 컸습니다. 70대 30으로 박창구 승리가 나왔었고, 사회이사 선임에 있어가지고서는 64대 52로 12% 차이로 박창구 쪽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사회이사 선임이고, 12% 차이는 뭐 올해 만약에 우군을 더 마련했다라면이라는 가정이 그런 이제 가정이 붙는다면 이거를 박빙으로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작년 내내 주주 명부 변화를 보시면은 박철환 쪽에 딱히 지분이 늘어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작년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강력한 무언가를 박철환 전 상무 쪽에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주 관여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VIP 자산운용에서는 한라호딩스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고, 트러스트온의 경우에도 BYC 대상, 그 다음에 안다에서 SK케미칼,
테톤에서는 지금 한샘이 2대 주주로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영 주주 관여 활동 펼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호석유화 또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은 추가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면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유가 쪽에서는 마크롱 해법에 대한 비관론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 보시면은 요 해법이 좀 무리수이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냐 하면 러시아 쪽에서 우리는 그런 합의한 적 없다. 무슨 합의? 마크롱이 푸틴이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우린 그런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거는 프랑스의 외교 권위와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이쪽이 아직까지 미궁 속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도 막히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입장을 선회했다는 뉴스인데요. 사실 작년도에는 연준 의원들이 증권거래 관련해 스캔들이 크게 있었죠. 그러면서 연준 의원들, 지역 연준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이 옷을 벗었었던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비판을 했었죠. 아니 무슨 연준 의원 한두 명이 하원 지금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냐. 특히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경우에는 뭐 1,0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개별 종목을 단순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의 형태로 굉장히 레버리지를 높여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이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거 연준 위원들의 회고록을 보시면은 중요한 결정들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로금리로 간다든지 QE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 모임을 주요하게 멤버가 어떻게 갔냐고 보시면은 연준 의장하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그리고 하원 의장, 그 다음에 그 상원하고 하원에서 각각의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원 의장은 QE를 언제 할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시작을 할지 같은 것들을 다 아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콜옵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주식 거래가 막히지 않겠는가인데 사실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사실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죠. 그런 게 있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갔을 거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의심이 된다는 것 뿐인데 어쨌든 이런 주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작년도에 연준 위원들 스캔들이 터지고 연준 위원 그 스캔들 대상이 됐던 위원들이 얘기를 했죠. 당장 주식 다 팔겠다. 다음 달까지 다 팔게요 해가지고 그 주식을 다 판 시기가 한 10월 정도 됩니다. 11월부터 기억하시겠지만은 증시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하고 많이 멀어져 버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증시를 우쭈쭈 달래면서 가야 되느냐. 사실 그때도 그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연준 애들이 주식 다 팔고 나면은 이거 증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 마침 지금 증시는 그때부터 약세로 갔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까지도 좀 주식 거래를 안 하게 된다. 이게 다 막힌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은 뭐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은 그 좀 부정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가 참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미국 의원들 주식 거래 금지 법안 계류 중 사상 최대 규모 거래 논란. 지난해 미국 의원들의 주식 거래 규모는 무려 한 4,300억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신고를 한 의원이 최소한 113명으로 나타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금액으로 보나 그 다음에 위원의 숫자로 보나 꽤 많이 했다라는 거고 사실 그전에도 뭐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건 아닌 게 2012년도에 제정된 주식법에 따라서 본인과 가족의 주식 거래는 4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많은 의원들이 이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준도 이런 식으로
공식 이제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어가지고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걸 중단을 시키자라고 해가지고서 재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는 내용의 의회 이제 트러스트 법안 요게 지금 제안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근데 요거를 펠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척 슈머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돼버리면은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위원들 주식 거래가 사실상 막히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근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이게 막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는 좋지는 않은 뉴스 같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특히 1월에 상당한 폭락이 나타났는데 헤지펀드들도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들도 이거를 피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이제 골드만에서 이런 자료를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월 달에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9%가 보다 적게 손실이 났다면 여러분들의 헤지펀드보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근데 2월 달엔 또 숏으로 바꿔갖고 더 터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라고 하던데요.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의 98%가 S&P 500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들도 지금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연초 이후로 워낙 약세다 보니까는. 그렇지만은 지금 글로벌 숫자 보니까 이것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요날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멘트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인사도 선정이 돼서 요걸 한번 싹 다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스틱이 25bp 인상이냐 아니면 50bp 인상이냐 어떤 게 적절할지는 데이터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빅샷 50bp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데이터에 따라서는 4차례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약간은 호키시해졌죠. 그 다음에 자산 감축 QT에 대해 가지고서는 감소의 첫 부분에서는 꽤 크게 해야 된다. pretty significant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QT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지난 FOMC 회의 끝나고 별도의 페이퍼를 공개를 했었죠. 별도의 페이퍼를 공개를 하면서 이번에는 자산 감축을 significantly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매파적인 거 아니냐라고 놀랬었는데 그 표현에다가 pretty를 이제 해서 한층 더 이제 강도를 더했습니다. 보스틱은. 그래서 감소의 첫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지금 영래포가 들어오는 것들을 한 방에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스틱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완전 아니다는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듯한 멘트를 종합적으로는 했고요. 그보다는 사실 이제 QT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메스터의 멘트에 대해서는. QT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모기지,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게 QE를 한 게 미국 국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 모기지, 요 두 가지를 이제 다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QT 기준을 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주로 국채 위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메스터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 MBS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단순히 만기가 도래하는 거를 재투자를 멈추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이제 패시브한 형태의 자산 감축이 아니라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액티브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은 매파적이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매파적으로 읽기만 했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관심을 가질 건 오히려 큐티였어요. 뭐 50bp 인상은 무조건 뭐 데이터가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데이터 안 나왔는데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였고, 다만 큐티에 대해 갖고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봤었을 때는 이제 어떠냐면,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가속도를 내기보다는 QT 쪽에서 굳이 이제 호키시한 부분을 낸다면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 멘트들로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요런 게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지가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올 1월 FOMC 의사록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석이던 보스턴 연은 총재 로젠, 거기가 이제 그 증권 스캔들로 물러났죠. 그래서 수정 콜린스라는 미시건 대학 교수가 이제 선임이 되었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캐비넷이라고 하죠. 내각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성별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하는 느낌인데, 이분이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총재가 된 거고요. 7월 1일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요분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 안 하십니다. 근데 부임하자마자부터는 보스턴이 올해 그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하반기엔 주요해질 텐데요. 요분이 예전에 3년 전에 발언했던 거가 어떤 게 있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상향해야 된다. 지금은 인플레가 2%가 목표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2%보다 더 높게 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얼핏 들었을 때, 야, 이거 뭐야. 연준이 인플레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는 기준을 바꿔서 잡았다고 그냥 거짓말 하자는 거니?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언은 인플레가 오기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거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이제 고용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고용을 완전 고용으로, 특히나 그 사회적 약자 계층까지도 완전 고용으로 가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돈을 완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고, 그래 인플레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2%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그냥 인플레를 목표를 2.53으로 높게 잡자.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완전 고용 될 때까지 돈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지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에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한 호조세를 보여가지고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죠. 야, 이거 뭐 그 다음 날에 나오는 CPI를 우리 빼고 다 아나? 여기 지금 주요한 큰 손들은 다 알고 있나? 아니, 왜 이렇게까지 긴장을 안 하지? 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보통의 선택은 포지션 자체를 줄이는 게 좋거든요.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산다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게, 증시가 또 다우는 0.9%, 나스닥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살짝 빠졌고요.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CPI가 예상을 하회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원래는. 왜냐면은 아니, 에너지만 해도 플러스가 나는 게 있고, 중고차만 해도 올라갈 거고, 나머지 지금 경직적으로 붙는 애들, 뭐 이제 거주 쉘터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이런 거랑 푸드만 합쳐도 전월 대비 0.5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까지 낙관론을 펼치지라는 의문이 들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했던 목요일로 가보시죠. 사실 CPI부터 딱 말하고 싶었으나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BOJ가 이날에 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상당히 주요할 수도 있는 발표를 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단 타이틀은 이렇게 잡았어요. 일본 중앙은행의 일드 커브 컨트롤은 안녕하십니까? 호주가 YCC 했다가 야, 이거 인플레 넘어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YCC를 몇 달 전에 폐기를 했었죠. 이 YCC란 게 뭐냐 하면은 특정 만기물에 대해 가지고서 특정 금리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그 금리를 탁 잡아두는 정책을 말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잡겠습니까? 그냥 국채 매입해가지고 그 가격에 그냥 꽉 묶어 놓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드 커브 컨트롤은 뭐냐 하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대상이 돼요. 이 만기물이 되고, 금리는 0%입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버퍼를 둬요. 플러스 마이너스 0.25%. 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가 되도록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YCC입니다. 이게 BOJ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여기 보십시오. 계속 여기 붙어 다녀요. 그쵸?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뭐 제로에서 붙어 다닙니다. 근데 이 2022년도에 보시면은 갑자기 장대 한 분이 쫙 나옵니다. 그죠? 장대로 쫙 올라요. 내려갔나 싶더니 슬금슬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 하면은 0.2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한이 0.25라 그랬죠. 거의 지금 상한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상한에 와 있다 보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은 BOJ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예, 뭐냐 하면은 과연 YCC 정책을 일본도 호주처럼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연초 이후로 BOJ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제 잠시 잠깐 살짝 올라갔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정되는 듯 하다가 계속 올라가니까는 이 목요일 날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BOJ는요, YCC 정책을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 상한선에 도달을 하면 무제한으로 국채의 매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발표되자마자 이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기존 정책을 고수를 한다는 거고, 이거는 완화적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날에. 이거 발표 저녁에 되고 나서 빵 뜁니다. 엔달이 빵 뛰는데, 근데 이 엔화 약세에 대해 가지고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근슬쩍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약세고 자산 시장이 좀 안 좋죠. 변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엔화는 안전자산이고, 그래서 세상이 안 좋아질 때는 엔화는 강세를 보여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요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엔화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요즘에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어이구, 아베노믹스 기억해보면은 그때 당시 아베노믹스라는 거는 엔화를 약세로 보내서, 즉 일본의 환을 약세로 보내가지고서 수출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냐. 그래서 일자리도 늘리고. 아니, 그러면은 뭐 아베가 물러나긴 했지만은 지금 후임자들이 다들 아베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이거 지금 잘 된 거 아니야 오히려? 라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베 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의 기시다 때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아베 때는 어떤 거였냐라고 하면은 이제 당시에는 엔화 약세를 돌려서 수출 기업의 이득을 주고,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리쇼어링으로 일본에 투자를 하면 일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한 저금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은퇴한 생활자들이 연금 받아 생활하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 현실적으로 뭐 메이드 인 재팬 얼마나 쓰겠어요. 다 수입산에 써야죠. 근데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화 약세가 되면은 이렇게 연금 생활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정부 인기가 떨어지는 정책이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근데 아베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걸로 무얼 이야기했냐 하면은 여행객 증가로 이 내수에서 생기는 문제를 메우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이 원래 여행객을 그렇게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 보시면은 주요한 개찰구나 모든 뭐 그런 공항도 그렇고요. 한국어 되게 많이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냥 레스토랑 가도 한국어 많이 써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인이 많이 가는 나라였거든요. 2011년도 아베노믹스 시작되는 시기, 요때 요때 직전이죠. 그때 보시면은 일본으로 가는 해외 관광객 수가 6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1억 한 2,700만 명 정도인데 600만이 왔죠. 우리는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 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얼마나 인바운드 관광객 시장이 적었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베가 이걸 노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요,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되었느냐를 벤치마크를 해가지고서 일본에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끌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면세점 사업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되게 쉽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서는 이제 원래는 그때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 해가지고서 그것과 맞물려서 그때까지 호텔이나 주변 관광 시설들 강화하는 걸 하겠다든지 그리고 플러스로 카지노 같은 것들도 우리가 늘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한국을 벤치마크를 많이 해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3천만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순식간에 관광 대국이 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본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만나는 데마다 이쪽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이다. 그러니까는 그 적극적인 이유는 일본의 환율이 약세가 되었으니까 아베노믹스로 인해 가지고서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해외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이 싸진 거니까 그럼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일본에 여행객들이 오면 뭐 소비를 할 거니까 스시도 먹고 하니까 내수 진작에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은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엔화가 약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수출기업만 좋고 나머지는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내수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아지는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많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일본은 내수가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저개발 국가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숫자를 딱 보여줘요. 일본 쪽이 이런 거 참 많이 자료 잘 만드는데 여행객에다가 여행객당 단가, 그 다음에 중국인은 특별히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단가가 4배가 높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만큼 내수가 성장한다.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맞다. 뭐 1년에 얼마가 줄어드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나중에 1,000만 명이 늘어나면은 객단가 곱하면 이들이 원래 내수 소비자에 대비해가지고 소비하는 게 뭐 6분의 1인가 8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망하는 인구보다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8배인가가 더 많으면 내수는 우리가 유지가 되고 그보다 많거나 단가가 높아지면 즉 중국인 쪽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는 내수가 성장한 나라가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로. 이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여행객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만 약세로 보내고 수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일본의 내수 쪽은 완전히 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엔화는 약세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 물가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지금 글로벌에 에너지 가격을 필두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공급망 교란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막 모든 국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거를 피할 수 없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숫자로 보시면은 일본의 수입 물가 지수인데요. 보이시죠? 이게 한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거의 한 40에서 50%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폭력적일 정도의 수입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내수 쪽에서 가격 인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일본 내의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될 지금 위험이 자꾸만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조차도 이거랑 관련해서 지난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더 이상 좋진 않은 것 같다라고요. 일본의 CPI는 현재 어떠한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서 물가 상승률입니다. 딱 보시면은 그냥 별거 없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뭐 1.5% 나온 적 1% 넘어간 적도 조금씩 있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심했다가 아직 그래도 역시 일본은 일본이야. 미국은 7%대 CPI가 나오는데 일본은 1%도 안 나오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숫자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 기사인데요. 물가 싼 일본 시대 끝나나 수입 물가 자국 내 제품 반영 현실화라고 해가지고요. 잃어버린 30년간 지속된 디플레였었던 물가 싼 일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자, 보시면 요게 핵심입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3월
이게 이제 2021년도 기사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21년도 말 기사인데, 그러니까 21년도 3월에 일본 이동통신사들에게 일본 정부가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가요금제 출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요금제 출시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1.4% 상승한 것으로 추산한다. 자,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0.1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나왔을 때, 만약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었으면은 1.4%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 효과가 1.3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것 때문에 그때 일본 통신주도 아주 그냥 작살이 났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1.3은 더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요게 지금 1%가 조금 안 되죠. 근데 1.3을 더한다? 그러면은 디플레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이 소비자 물가가 드디어 2%가 넘어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놀라운 물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의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본이 YCC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 주기 위해서 이번에 좀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인플레가 계속되면 일본도 YCC를 호주처럼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준을 좀 변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느슨하게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유럽하고 일본이 글로벌 저금리 채권 선두주자입니다. 둘 다 이제 그 예치하는 금리가 마이너스에 지금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한쪽은 마이너스 0.5, 한쪽은 마이너스 0.1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고작해야 제로나 아니면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자국 채권, 이게 이제 현실이었다 보니까는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국제 투자자들이죠, 주로. 유럽하고 일본 걸 안 사고 그래도 1, 2% 주는 미국 채를 굉장히 선호를 해왔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럽 쪽에서 긴축적으로 나오게 되면 금리가 팡팡팡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나비 효과를 내서 미국의 금리를 팍 이렇게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본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저금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턴을 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지난주와 똑같은 현상이 일본 발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요거는 일본의 지금 YCC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일본도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 미국채는 누가 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잘못 터치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시장에 대해서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죠. 근데 이상할이 많지 이번 CPI 발표 전에는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거면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야 이젠 피크지, 응? 이젠 피크야. 야 뭐 7% 이상 나오는데 이보다 더 높아지겠어? 내려오는 속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숫자들은 이제 1분기 지나면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라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주가가 너무 강하고 미국채 3년하고 10년물 입차에도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나는 모르고, 난 뭐 아시아 변방이 있으니까 모르고, 미국의 아주 그 월스트리트의 주류에 있는 친구들은 이 답이 뭔지 알고 있나 보구나. 특히나 지금 글로벌 굴지의 금융사 제2사에서 위스퍼 넘버를 지들이 들었는데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 찌라시가 우리 주식시장에도 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게 화요일부터 돌았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놀라웠어요, 저는. 와, 이게 CPI 숫자는 아무나 보는 숫자인가 보다. 보시면은 왜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살짝 미리 본 듯한 느낌으로 멘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희 86공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게 보니까는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도 이 숫자를 미리 좀 아는가 보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뭐 제2사보다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로 이번에는 드디어 숫자를 하회하나 보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또
하회를 할 것이다라는 그 이제 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변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매년 초 인플레이션 구성하는 요소들 이제 바스켓 변경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되었어요. 발표가 되었는데 보니까 21년 12월 수치가 갑자기 0.1%뻥 상향 수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스켓을 바꿔갖고서 전년 놓고도 수정을 해보니까는 21년 12월 수치가 원래 플러스 0.5였잖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 0.6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그 CPI 예상치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그 예상치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0.5였어요, 예상치가. 근데 사실은 이게 앞에 상향 수정이 된 거니까 이거는 0.4로 내려오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0.5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착시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예상한 게 맞게 나와요. 0.5로. 그러면 이게 상향돼서 0.4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investing.com 딱 보면은 와 하회했어. 끝내준다. 드디어 인플레 피크 아웃이야. 끝났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서부항 지금 25마일 규정 바꾼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고서 계절 조정치를 엄청나게 한 게 있어요.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이든 정부가 참 꼼꼼하게 숫자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거를 요즘에 저가 참 많이 느끼는데 뭐 사실 이게 바이든 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GDP 숫자도 엄청나게 뭐 100년치를 한 방에 바꾸는 게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퀀트하기 힘들어요. 미국 가지고서. 이건 좀 세기는 한데 그 나중에 놓고 보면 야, 이 시절에는 이렇게 숫자가 탁탁탁 주식 시장하고 코릴레이션 나오는데 이때 사람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투자했지? 그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수정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숫자 봐서는 그렇게 투자 못 하거든요. 수정된 거를 나중에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리프레시 눌러서 딱 보면은 숫자가 잘 맞아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보고서 하시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요거까지도 살짝 건드려 놓은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매우 낙관적이었죠. CPI 낮게 나온다 이번에. 근데 결과는 오히려 이것까지 넘어서는 높게 나오는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중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호키시하게. CPI는 예상치 플러스 0.5였는데 전월 대비 0.6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어 CPI 그 이제 변동성이 큰 푸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뺀 코어 CPI도 0.6이 나왔어요. 조금 높게. 그리고 더 문제는 헤드라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점점 더 이게 다른 곳으로 번져간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뭐냐면 맨 처음에 오를 때는 그런 얘기들을 했죠. 상반기에는 이 에너지 때문이야. 빨간 거 보이시죠? 에너지가 실제로 많이 차지했죠. 리오프닝 관련된 것 때문이야. 실제로 주황색이 크게 차지를 했죠.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리오프닝이 차지하는 비중 보이십니까? 이거 10% 조금 넘어요. 지금 요번에 MOM 상승에 기여를 한 게. 나머지 게 전부 다는 기타 요인들입니다. 쉘터나 뭐 아니면은 제 헬스케어나 등등등등등등이 다 합쳐져서 이만큼을 구성을 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인플레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몇몇 요인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만 보면 되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둑이 터져나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단숨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 위로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경기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3월 달에 금리 50bp 인상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2년물 금리 더 뛰어요. 그래갖고서 금리 스프레드가 원래 70bp 넘었다가 50bp 차이로 굉장히 50bp 차이로 압착이 돼서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없어져서 이러면은 보통 리세션 오던데요.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단숨에 플러스 나던 게 하락 전환 뚝 떨어졌죠. 근데 이상하리 많지 이날 또 훅 떨어지다가 자산시장이 11시 반에 미국장 시작하고는 쫙 반등 나옵니다. 역시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원래 높은 거야. 몰랐어? 야, 원래 0.1 좀 높아도 괜찮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약간 무조건 산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내려오다가 푹 떨어지죠. 누구 때문에? 제임스 블라드 때문에. 제임스 블라드가 요즘에는 뭐 아주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이 양반이.
호키시하게 지금 딱 가가지고서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바로 언론에 딱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을 급속 냉각시켰는데, 주요 멘트들이 이겁니다. 7월 1일까지 100bp 인상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4번 올려야 된다는 거죠. 상반기에 4번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월에 50bp 인상 한번 해야겠죠. 회의가 몇 번 남았는데, 회의가 4번 남은 게 아닌데 3번 남았는데 100bp가 오르려면 3월에 50하고 그 다음 2번 회의에서도 25 올려야 100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결정은 파월 의장한테 전적으로 달려있대요. 본인이 좀 피해가시고, 그 다음에 QT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2분기 중으로 개시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3월의 다음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산 매각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 미팅이라고 했어요. 긴급회의. 정례 회의 말고 1년에 8번 하죠. FOMC 미팅이. 그거 말고서라도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도 하루에 매파적인데 다다다닥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폭포수처럼 내려갔죠, 이제.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블라드가 50bp 인상은 선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데이터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계속 연준 위원들이. 이게 연준이 말한 데이터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아니, 0.1 잘 나오면 이렇게까지 매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참 중요하긴 하구나. 파워풀하다,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어쨌든 그래, 자산시장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번 주 있었던 앞선 2차례 입찰가는 정반대로 매우 부진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라드 CPI가 반영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원래는 장전에 있었던 건데, 미국 고용 쪽은 뭐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시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유가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이날 오펙 월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증산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오펙 플러스가 4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오펙에 할당된 게 25만 배럴이에요. 근데 지금 제대로 투자가 안 돼가지고서 증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이번에 보니까는 지난달에 25만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 6만 배럴밖에 못 늘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한다고 하는데 그럼 물량 나올 건데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국가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누가 빌려주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현상이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제가 볼 때는 아니 이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 조사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뭐 추가적인 관세 인상 뭐 이런 얘기도 풍겼습니다. 대중 압박에 이거는 협상 카드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일까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협상을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관세를 없애야죠. 지금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고 인플레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요거라도 좀 해결이 돼야지 인플레 완화돼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요즘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 카드에 불과한 건지 진심인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날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2%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bp가 올랐습니다. 다음 이제 11일 금요일에요. 중국이 사실 춘절 지나고서 이번에 일주일 만에 시장이 열렸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춘절 전에 풀었던 단기 자금들을 대부분 회수를 해갔습니다. 주말까지 이제 하면은 1조 위안 회수거든요. 춘절 직전 2주간 1조 500억 위안을 시장에,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1조 위안 거의 다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돈 푸는 거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춘절 기간 동안에 혹시나 유동성이 메마를까봐 잠시 넣어준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준, 요런 썰이 돌았죠. 아시아 이제 장 시간대에 뭐냐 하면은, 이거 그 전날에 보니까 제임스 블라드가 비정기 회의 열어서라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는 그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는 비정기 회의가 딱 예정이 됐다라는 거죠. 2월 14일 그것도 저기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그래서 이거 비정기 회의 열어 갖고서 갑자기 연준이 이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것이죠. 요 소문이 강하게 돌았습니다. 요건데요. 보드 미팅 스케줄 잡히는 거를 보시면은 이제 1월 25, 26일은 정례 미팅이죠. 근데 2월 14일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미팅 디테일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긴급하게 잡혔다라는 그런 사실은 멘트 같은 것들은 없기는 하지만은 요날 이런 게 열린다더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주제는 요런 거다. 그래서 이제 재할인율에 대해서 얘기 나눈 이런 얘기로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야 이거 갑자기 회의가 잡혔네 이날에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막 생겨났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과거 사례는 굉장한 참고가 됩니다. 무슨 과거 사례가 되느냐 하면은 코로나 위기가 극심했었던 2020년도 3월 달에 연준에서 비정기 회의를 2차례 열어갖고서 이제 완화책을 펼치죠. 요때 당시에 미팅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제가 통화정책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 미팅도 보시면요. 통화정책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요번에 2월 14일에 열리는 거 한번 볼까요? 주제가 다르죠. 그죠? 통화정책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던가 하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금리 올릴 회의는 아니다. 그 정도로 나갈 거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못 이제 걷어들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종지부를 딱 찍는 게 나왔는데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어쨌든 3월 초까지 QE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QE를 실행하는 곳은 뉴욕 연준입니다. 그럼 뉴욕 연준에서 매달 중순에 이제 자산 매입 계획을 QE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날 새벽에 이게 나온 거죠. 2월 14일부터 3월 11일 간의 QE 자산 매입 계획. 그래갖고서 스케줄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는 3월 9일까지 계속 이제 자산 매입을 진행하는 걸로 나온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영국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QE를 종료를 하고 비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전통적 방식인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걸 먼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QE라는 거를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한다.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다라는 것 자체가 2월 14일에 있을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발표되고 나서야 이제 요 루머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금요일이 이끌었던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원유 시장이 이끌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주말에 침공한다더라. 아니면 미국발 소식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에 전쟁이 난다더라.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고요. 그러면서 원유 시장이 3, 4%의 높은 상승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야, 이 전쟁 난다더라 하면서 또 시장이 우르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목요일 금요일 날에 많이 좀 하락을 미국 시장이 특히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난대 하니까는 그럼 안전자산 선호해야지라고 하면서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상승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져서 11bp 빠져서 1.918%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2%가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한 주였다. 네, 낙관론이 있다가 아니네 했다가 전쟁 난대 해가지고 끝이 났던. 네,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는 팩트셋 자료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균 수준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 잘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평균적이다라는 거고 그 가이던스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현재 72%의 기업들이 S&P 500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비중이 77%. 그래서 과거 5년 평균하고 거의 같다. 그리고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그 폭 자체는 8.6%로 과거 5년치하고 같다.
어쨌든 그 전주나 전전주 대비해서는 뭐 아마존 서프라이즈도 있고 하면서 좀 그래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예상치 상회폭은 77%로 과거 대비 좋다. 매출액은 일단은 더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EPS 예상치는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예상치 대비 상회폭이 과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최근에 인플레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를 했고 이를 제대로 가격 반영까지는 못 시킨 것 같다라는 겁니다.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기업 수와 부정적으로 말한 기업 수를 보시면 2주 전에 7대3, 2배 정도 부정이 많죠. 지난주에는 13대34,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죠. 그 다음에 요번에 발표된 거에서는 17대47, 역시나 거의 한 3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부정 쪽이요. 그리고 12개월 이제 포워드 PER은 금요일에 하락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19.7배, S&P 500 기준으로 해서 과거 대비 좀 높다. 과거 평균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 보시면은 CPI 서프라이즈로 단숨에 2%를 확 넘어갔다가 금요일 전쟁 우려로 다시 2% 아래로 내려앉았다. 근데 여전히 보시면은 이제 상방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 의사록이 뭔가 또 방향성을 잡는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지금 코로나 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뭐 사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고 방역 수칙 같은 것도 수정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완전 재개방을 뭐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리오프닝 주가 주초에는 좀 셌었는데 이제 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판판이 틀렸죠. 예상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질병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코로나 다음에 아주 큰 그 변이건이 없다라고 하면 오미크론의 영향은 이제 내려가고 재개방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의외 키를 쥐고 있는 건 중국인데 동계올림픽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과연 철폐할 수 있느냐. 철폐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좀 공급망이나 이런 데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도고요. 총평을 해보면 CPI 발표 이후에 완연히 시장 내에서 긍정적 시각들은 꺾여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데이터 중에서 아니면 지금의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다 하나도. 그래서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에 있을 스케줄들은 보시면은 일단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뭐 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 종가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조기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수요일이 좀 이벤트가 많아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다 중요한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뭐 미국 인플레 어쨌든 영향 뭐 이제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주제고, 영국은 워낙에나 지금 영국이 뭐 긴축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11, 12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대비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좀 회복이 될까?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1월 FOMC 의사록은 사실 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금요일에 의외로 지금 거의 뭐 안 봐도 됐던 시장이 일본이기는 한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는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고 어렵다, 자꾸 볼 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주총 시즌 다가오니까 주주제한 더 나온지 봐야 될 거고요. 중국이랑 미국 간에 어떤 소식 나올지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주식시장에 대한 정리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